오늘 강사로 오시는 우리 김종식 선교사님, 우리 축함 한인 선교사회 자립선교 분과장 하고 계신데, 뭐 사실은 또 경력이나 뭐로 봐도 굉장히 선배님이시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경험을 하셨는데, 오늘 그 사역에 대한 노하우들을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우리 또 목양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편안히 들으시고요. 뭐 시간은 뭐 구애는 없지만 그냥 가시적으로 한 4시까지 이렇게 좀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총체적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실 건데, 우리 김종식 선교사님,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종식 선교사님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양교회를 이렇게 보내셔서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가 그동안 준비케 하셨던 내용들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가능한 압축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인도하신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우리 한인 선교사에서 자립선교 연구 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종식 선교사입니다. 캄보디아에는 2010년도에 왔고요. 작년에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작년이 우리 한인 선교 30년, 그다음에 기독교 개신교 선교 100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개신교 선교 101년, 그다음에 한인 선교 31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양들에 대해서는 거의 한 3일 분량 정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해서 좀 무리가 있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빠른 속도로 핵심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게 되면 이게 2010년도에 왔을 때 저희 부부 모습입니다. 15년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2010년도에 왔고요. 교회 개척 사역과 복음의 일터 개척, 그리고 제자 양육 사역, 이 3가지를 핵심 사역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고 계신지요? 우선 전략수리 출발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캄보디아에 대한 하나로 딱 요약해서 보자면 여기는 나가의 나라입니다. 아마 우리 강변 쪽에 가면은 나가월드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호텔에서부터 모든 엔터테인먼트는 다 모아져 있죠. 여기 가운데 써져 있는 글자가 프레아 나가입니다. 나가 신이에요. 이미 아마 나가 하면은 보시는 대로 머리가 7 달린 뱀입니다. 이 모양이 머리가 7 달린 뱀이고, 가운데 보시는 대로 부처의 수호신이기도 하고 동시에 캄보디아의 조상신입니다. 이 모양을 보려면 우리 박물관에 가게 되면 박물관 안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나가상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게 되면 캄보디아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뱀의 자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도 보시면은 지금 방석이 아니라 따리를 틀고 있는 뱀 모양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 6절, 9절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고 옛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 하더라. 머리가 7 달린 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어 쫓기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이 땅에 와서 보니까 계시록 12장 3절,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마귀의 형상을 하고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팀이 오게 되면 딱 요약해서 캄보디아 역사 배경에 설명하기 2군데를 갑니다. 하나는 똘슬 S21,
그쪽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또 한 군데가 강변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들어가면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나가상들이 쭉 있고 그들의 조상이 왜 조상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요약되면 우리가 얼마만큼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땅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오른쪽에 보면 제가 단지 촬영한 건데 가운데 보시게 되면 숫자들이죠. 동그라미 손, 그다음에 무오이, 그다음에 브람 무오이. 여기는 오진법을 쓰니까 5 더하기 1 해서 6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모양들을 다 보게 되면 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쓰실 때 글자를 배울 때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뱀의 머리 부분에서부터 글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오이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브랑 같은 경우도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갈 텐데. 그래서 이만큼 캄보디아의 khmer 전체가 뱀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머리 7 달린 뱀의 형상들, 거기에 앉혀져 있는 부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깜뽕장 로타리고요.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은 100리엘짜리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 독립기념탑 마찬가지입니다. 뱀탑입니다. 모든 게 뱀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기와 같이 완전히 녹아져 있어서 우리는 머리 7달인 뱀들이 역사하고 있는 땅 안에서 별로 느끼질 못해요.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인선교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전국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전국 인구조사죠. 그때 했을 때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0.4%였습니다. 2009년도에 여기 보면 MK2021라고 나오죠. 이건 미션 캄푸치아 2021에서 캄푸치아는 캄보디아의 옛말이죠. 그래서 2021년도까지 캄보디아를 복음화하자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전체적인 EFC라고 캄보디아 복음주의연합회, 우리 한인선교사에도 거기 소속돼 있습니다. 복음주의연합회 산하단체에서 전체 리서치를 한 거예요. 했을 때 0.9%였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전국 조사를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한 거하고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2009년도 5년이 지나서 2013년도에 MK2021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1.3%까지 복음화율이 올라갔습니다. 2017년 5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1.16%예요.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2019년도에 느닷없이 2%라는 복음화율 수치가 나옵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19개의 에큐메니컬 단체들, 천주교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WCC, 교회 연합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2.0% 정도 나온다. 그래서 잘 들립니까?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캄보디아 복음화율이 2.0%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천주교라든지 이 에큐메니컬 단체에서 리서치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개신교하고 다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똑같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때 0.3%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2022년도 가장 최근이죠. 훈센 총리가 이슬람 전체적인 이슬람 라마단 축일 때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나온 게 0.25%예요. 지금 0.2%를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까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MK2021에서 조사했을 때 2009년도, 2012년도, 2017년도 이렇게 했을 때 인구로 당시 인구를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12만 명, 19만 명, 18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근데 캄보디아 정부에서 통계청, 특히 2018년, 19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전체 국가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시 800만 불을 들여서 이 리서치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엔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이카, 일본 제이카의 기술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 250만 불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게 아주 세밀한 조사가 됐습니다. 상담원들이 다 설문지를 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쪽은 어떻게 했었냐, 이미 읽어보고 계시겠지만 교회를 방문을 해서 단체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예를 들어 교세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집계를 한 거예요. 이미 떠나버린 성도들도 있겠죠. 다 포함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거는 1대1입니다. 1대1씩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하게 나왔던 건 뭐냐면 여기 써놨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독교가 이거를 나는 크리스찬, 반대로 얘기하면 0.25%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또 반대로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 종교 안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교회에 13명 정도 된다. 두 번째, 전체적으로 얘가 무늬만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래 돼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가정 방문하고 교회 방문하고의 차이, 조사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정부에서 리서치한 내용 중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슬람입니다. 이게 2%예요. 꾸준히 이슬람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당시 인구를 비교해보니까 한 33만 5천 명 정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정부의 조사를 보면 5만 명, 4만 명, 한 4만 명 정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캄보디아의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전체 3,205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1번부터 25번까지 보면 노란색 글자는 교회 수입니다. 전체 프놈펜 276개, 건달 187 이렇게 해서 저 까엣 12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있고요. 이 상황에서 면적에 비하자면 형편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3,205개로 리서치가 집계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1,125개라는 소위 얘기하면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홈천치. 두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코로나를 겪으면 싹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건 보고마율입니다. 프놈펜 0.5%, 건달 0.4% 이렇게 쭉 나옵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라타나키리가 2.1%고 몬돌끼리가 4.0%입니다. 소수 부족, 그러니까 선교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전략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예, 비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0.25%도 이게 0.3%대 고비를 넘어갈 때 리서치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한인 선교사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이 30주년 때 저희가 30주년 때 자립선교연구분과장으로서 포럼이 우리 감장시내에서 있었죠. 그때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발제자 중에 한 명으로 3명 중에 한 명으로 발제를 했었습니다만은 전체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현 주소들을 한번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봤더니 와 계시는 분들이 한 75% 사실 그 이상 됩니다. 다 프놈펜을 배경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신 것처럼 프놈펜 그다음에 주변 광역권 1시간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분석 나온 게 한 가지는 뭐냐면 대개들 자녀들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프놈펜을 떠나지 못하는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국으로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까익 같은 경우는 아예 없죠. 가 계시는 분이. 그래서 여기 숫자들은 보면 인원수입니다. 인원수. 앞에 자료하고 비교해서 보면 까익은 교회가 12개 있고 하는데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님 중에서 한 분도 가 계시는 분이 없습니다. 까익은 가끔 이제 바람 쐬러 가고 개 사러 가는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3대 사역입니다. 크게 보면 이 나와 있는 건 다들 사역들이에요. 사역들인데 이런 첫 번째가 교회개척 사역입니다. 두 번째가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교육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가 3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고 있는 학원 사역이라든지 방과후 학교라든지 학사 사역이나 이런 것도 여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사역 중심으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 미션 캄보치아 2021 전략이 세워지고 2021년도까지 복음화하는 데를 목표로 전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3,205개 교회가 있었고, 근데 전국에 14,514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3,200개 정도 교회가 개척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11,525개 마을에 교회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빨간색은 푸놈펜에 276개 교회가 있고 2025년까지 최초의 목표로 했을 때는 745개의 교회를 더 개척하는 거였습니다. 인구는 팽창하고 있거든요. 푸놈펜이. 이런 속에서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푸놈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보자면 이 인원을 활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회가 개척하는 전략이 구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꼭 기억하고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는 거시적인 관점, 여기 총체적 선교가 나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전체를 보는, 멀리 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의 관점, 그리고 그거를 세밀하게 쪼개서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의 관점, 이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지를 들여다보고 사역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 나라의 법률에 대한 걸, 이게 작년 30주년 때 처음으로 발제한 내용입니다. 이걸 법률적인 검토 전체를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캄보디아는 제4조 캄보디아 왕국은 국가와 종교와 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7조 왕은 불가침입니다. 왕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43조 불교는 국가의 종교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3조를 잘 봐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과 종교적 숭배의 자유는 국가가 보장한다. 그러나 자유가 다른 신념과 종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의 질서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이다.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전체를 불교가 장악하고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51조 자유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정책을 채택한다. 우린 캄보디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이렇게들 혼돈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오래된 자료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한 이유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원주의 정책을 채택한다. 다원주의 뭡니까? 하나 외에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6조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다. 여기에 이 나라의 슬픈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이 법을 모법으로 93년도에 정리됐는데 94년도에 외국인 투자법, 97년도에 노동법이 제정됐고요. 2004년도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허입될 수 있었습니다. 가입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모든 걸 부합시켰을 때 그때 허입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은 일이 바로 공제산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6조를 제가 별도로 뽑아놨는데 이 법에 보게 되면 노동조합 결성과 조합원이 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봉제산업 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 그 다음에 노동부, 그 다음에 고용주 쪽 이렇게 모여가지고 3자 합의하에서 급여들이 결정이 됩니다. 내년도가 204불이죠. 최저임금이. 그러면 이 금액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WTO가 먹고 살으라고 던져주는 정도 금액 내에서 이걸 분해해서 나누는 겁니다. 예, 이런 이제 배경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들 다른 쪽 노동조합이 있는데 선교사에게는 비즈니스 비자가 발급이 되고 동시에 노동부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워크 퍼밋 뭡니까? 바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목사와 선교사와 사역자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노동법으로 보자면
저희가 드리고 있는 사역자에게 대한 사역비 지원이라는 그 의미가 그거는 급여가 되는 거고요. 이거에 의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을 양육해서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그들도 본인들의 길이 있어 또 떠날 터인데 퇴직금이고 뭐고 다 적립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거 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제산업 쪽에서 다 공장 닫고 새벽에 야반 도주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누진으로 해서 적용이 돼서 모아야 될 건 하질 않는 거예요. 급한 대로 다 쓰다 보고 그때그때 해결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불거 터지는 문제들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종교부에다가 비즈니스 선교사의 종교 비자에 대해 운운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예요. 국가의 법에 위헌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조금 더 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잠언서 24장 6절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캄보디아 이런 환란을 겪었지만 이 나라도 전략이 있습니다. 시장경제 채택을 했다는 게 바로 그 배경인데요. 56조에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사각 전략이라는 캄보디아의 그 5년 내에 한 번씩 갱신이 되고 있는 경영 전략서입니다. 국가 경영. 그래서 훈센이 아무것도 배운 것 같지 않지만 그 밑에는 거느리고 있는 참모들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5년 단위 업그레이드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대사관에서도 제일 먼저 받아서 번역을 해서 그다음에 한국어로 곧바로 외무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무부에서도 캄보디아의 전반에 걸쳐서 대응하는 전략들을 또 수립하게 되겠죠. 모든 나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법에 의해서 2004년도 세계무역기구 WTO 허입으로 최빈국에게 제공되고 있는 노동집약 봉제산업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120만 명입니다. 이들이 200불에서 야근까지 하고 어쩌하더라도 300불 안팎인데 이걸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현재 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밑에 두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전략에 대한 기초를 만든 것이 하버드 대학 비즈니스 스쿨의 경제학교에서 마이클 포터 교수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아프리카니 이런 신생국가 같은 데에서는 다들 이분이 만들고 있는 그 사각 전략에 대한 기본 툴에 모든 걸 적용을 합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캄보디아의 지금 이제 훔마넷이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직전에. 그랬을 때 총리 훔마넷의 전체를 검토를 했을 때 그가 아시는 대로 미국 육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욕대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어요.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다음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으로 가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논문을 찾느라고 브리스톨 대학 들어가서 막 뒤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40대 초반인데 보면 페이스북이 들어가 보면 아무런 사진 같은 게 없어요. 자기 사진 외에는 없어요. 남처럼 막 뭐 자랑하고 뭐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죠. 하도 궁금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 가지고 훔만에 대해서 좀 너희들이 자료 좀 모아달라. 하루도 안 걸리더군요.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푸놈펜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재들이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육사를 가서 졸업을 하고 통치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걸 배우겠죠. 동시에 그러고 나서 뉴욕대에서 석사를 받고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한 군데서 쭉 받아버리면 멘토 관계도 심플하고 일이 쉬울 겁니다. 근데 영국으로 가서 여기서 다시 박사과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느낀 게 캄보디아가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상에서 세계 각국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꼬다가 일단 일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걸 수습하고 정리하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죠. 이분의 참모들이 또 대단합니다. 그래서 참모에 대한 것도 좀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46살에 이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앞으로는 경제전쟁이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고 우리가 있는 나라가
때때로는 우리가 가볍게 그다음에 취급한다고 그럴까요?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에 올해죠. 총리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총리 군복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으니까 예편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당선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총리의 절차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펜타곤 전략이라는 걸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펜타곤이니까 오각형 전략이에요. 맨 위에 한 장 제가 위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 정점에 있는 부분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IT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배경을 갖고 있는데 국가가 나가려고 하는 축에 오각형으로 만들어놨다는 예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고 펜타곤 전략 1단계가 지금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년 단위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걸 주도하는 게 국방부예요. 그래서 요새 군인들 많이 옷 벗고 있는 겁니다. 옛날 군인들. 예, 똥별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배경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훈만에서는 2030년까지 중상위, 그 다음에 소득, 2050년도까지 고소득가의 캄보디아 비전 2050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전략을 정리하고 참모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걸 시행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예, 이게 훈만의 시입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종교다원주의. 헌법 제51조에 캄보디아 왕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정책을 채택한다. 99년 3월에 이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 국교 외에 불교 외에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채택하는데 컨셉은 뭐냐면 종교적 조화입니다. 이거는 훈센이 총리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조화를 강조할까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불교.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은 무슬림 세계연맹의 총재가 왔을 때입니다. 이 나라의 태풍 스님, 이제 이 나라 말로 하면 서거를 했죠. 그런데 가장 큰 스님입니다. 얘가 승왕이라고 부르죠. 승왕, 이 스님 다들 만나는데 뭐냐면 짬족과 맨 위에 보면은 크메르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불화가 있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래 써놨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함께 평화롭게 살며 힘든 시기에 그 킬링필드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고통받고 서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 그래서 무슬림하고 관계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음 보겠습니다. 가톨릭, 우리가 얘기하는 천주교죠. 이 형제여라는 걸 형제애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인 기독교 선교 100년이 됐는데 작년이 여기 같은 경우는 500년이 됐어요.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불교와 그 다음에 우리 구교는 형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행사를 하는 거 보십시오. 몇 장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사진은 바티칸 사제단입니다. 와서 이 나라의 그 승왕이라고 하는 불교의 왕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예물을 바치고. 이게 가톨릭교회 불교의 500년 우정. 이거를 형제로 요약하고 있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얘기하고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가톨릭하고. 다음. 통일교. 통일교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가 문선명의 아내 신학자 총재인데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앉아있는 모습을 총리하고 원짓는 모습을 보시면 국가의 수상격입니다. 의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깍듯이 예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공식 예를 들어서 의전을 거쳐서 이렇게 서로들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훈센이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통일교에서 만들어 놓은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 대표예요.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그 일조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통일교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이 통일교 이 행사에 가기 위해서 참모들을 다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었어요. 비행기 타고. 그 코로나 시국에서도 그만큼 막강한 거예요. 이 통일교가. 그래서 곳곳에 가면 통일교가 흔적이 있지만 이 정도 아까 나가를 얘기한 것처럼 딱 장악을 하면 표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에 써놓은 게
캄보디아 기독교 선교 100주년 작년입니다. 그때 기념식 때 훈센이 연설한 연설문을 제가 번역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이제 2023년 1월 28일인데 우리는 우리 영토가 종교 갈등으로 고통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종 및 종교 분열은 큰 재앙이므로 캄보디아 왕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기독교 지도자는 단결하여 함께 일해야 한다. 화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른 종교 단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 싸움질하지 말고 연합해서 함께해라. 작년에 이 행사 준비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싸웠어요. 내가 옳다 저 뒤가 또 얘기하십니다. 기독교는 모이면 싸우대요. 리더들이. 이 나라 캄보디아 리더들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국내외 다른 종교. 아직도 들어올 것들이 또 있어요. 훈센이 통치하는데 컨셉이 하모니입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사는 거. 우리는 꿈꾸는 게 그거다 이거예요. 이게 중도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도 수교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수교하고 동시 수교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음 보겠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에서는 이쪽은 전략이 더 기가 막혀요. 이쪽에 단체는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 왼쪽에 있는 맨 아래쪽에 보면 IYF죠.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IVF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른쪽에 보면 CLF가 있습니다. Christian Leaders Fellowship. 왼쪽은 여기는 교육부하고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옥수 이분이 벨트 대학의 부총장이에요. 이분이 이 나라에 공식적으로. 자, 이런 속에서의 청소년 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에도 보게 되면 훈만이 지금 부총리죠. 훈센의 셋째 아들. 그가 와서 기조연설 해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의전만 하나 비교하자면 통일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건 국가급으로의 의전을 해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국회의장급 의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략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 대학에는 IYF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애들도 있어요. 유학생으로 온 전도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애들을 보내고 훈련시켜서 대학을 보내고 하면 그걸 낚아채는 거 기가 막히게 해요. 가운데 보면 이 행사들을 위한 이제 텐트들, 그 다음에 그 껍데기에 컨퍼런스 룸이 있는데 그 3,000명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하루 빌리는데 10,000불이거든요. 3일씩 빌려서 행사를 해요. 어마어마한 행사를 합니다. 예. 우리가 10,000불씩, 30,000불씩 내면서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 제일 많이 와 있는데 1,000명이 넘는데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싸우다 끝날 거예요.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반성하자는 의미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CLF. 교회를 우리가 양육을 해서 교회를 사역자한테 이양하고 나면 현지 목회자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교육들을 하는데 이게 크리스찬 리더스 펠로우십입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초청들 다 해서 행사들 갖고 그중에 또 뽑아서 한국도 데리고 가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단이 이런 말이 씨도 안 맥혀요. 한번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규모가 그래서 가운데 사진은 조금 작긴 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해운대에서 대규모 해운대에서 이게 전 세계에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기존에 아직은 신학적인 배경이 약하지만 목사가 된 현지인 사역자들 대상으로 대규모 이런 무브먼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종고 다연주의 상황에서 구원파가 대단히 전략이 탁월하다. 네, 전도 전략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2022년입니다. 4월 1일 날 라마단 만찬이 끝나고 나서 이 나라의 라마단 만찬에 대해서 그거를 진행을 시키는 게 누가 하고 있냐면 훈센이 하고 있어요. 왼쪽엔 다들 리더십들입니다. 무슬림.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양복을 쭉 입고 띄엄띄엄 서 있잖아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이들 왼쪽만큼 밀착되어 있으면 이건 연인에 간 느낌이 와요. 바짝 붙어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른쪽은 어떻게 되세요? 이만큼 떨어 손님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들이 왼쪽에 하나 둘 세 번째가 우리 행책 목사입니다. EFC의 수장으로 계시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보면 차관이에요. 이게 작년도에 100주년 기념식을 꺾이게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공문들이 온 게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새벽 6시 몇 분까지 양복 입고 비표 다 받아가지고 스탠바이 하라. 왜냐하면 다들 조사하고 그래야 돼. 우리 목사님들이 다들 연세 드신 분들이 현지 사역들 데려와서 의자에 가서 세팅한 데 다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훈세 놓을 때까지. 2시간 이상씩 앉아 있었어요. 애가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이 됐다는 게 그냥 행사였어요. 예수가 왔다 갔다는 그 자리에 이거 4만 불 줬습니다. 훈센이 왔다 가는데. 경호비용하고 뭐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 한인선교사에서도 얼마 또 걷어서 갖다 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훈센이 발표했던 게 불교도 95%, 이슬람교 2%, 기독교 0.25%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총리가.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23년도에 100년 전이죠. CNMA에 우리 아다몬드 선교사님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1923년입니다. 그 이후에 3번에 걸쳐서 기독교 선교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1932년도에 한 번 내려졌고요. 1965년도 한 번 내려졌고요. 그때는 미국 선교사님 전원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내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방전도 금지, 축구전도 금지, 개종 목적 선물 제공 금지. 이게 핵심이에요. 맨 위에 작은 오버헤드로 제가 써놓은 글자가. 이걸 하자면 기독교를 딱 타겟으로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얘기 못해요. 노방전도 금지, 그 다음에 가정방문, 축구전도 금지, 그 다음에 개종 목적으로 선물 주는 거 금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걸 전파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모여서 하는 건 괜찮다. 모여서. 근데 이거를 그냥 사방팔방에다 하고 다니면 다른 종교는 다 뭐냐 이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의 그 소위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드렸던 종교다원주의의 법을 위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작년에 종교법이 개정이 됩니다. 해서 예배허가서 등록을 위해서는 교인 50명의 명단과 지장이 날인돼야 되고요. 교회 부지가 교회 명의로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 대표가 현지인이어야 되고, 강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30명이면 교인이면 됐는데 50명으로 늘어나고. 그럼 이런 얘기들이 왜 바로 말씀드렸던 다원주의 차원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때그때 특히 불교 쪽에서 반발을 하거나 강력한 어떤 이슈가 있게 되면 지체 없이 금지령이 내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교회 허가서, 목사님은 몇 년입니까? 2년이죠. 교회 허가서를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예배 허가서를. 기간은 2년입니다. 2년마다 갱신해야 돼요. 칼자를 누가 하자고 갖고 있어요? 종교부요. 그런데 이슬람은 10년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가 딱 되는 걸 아시겠죠? 예. 뒤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때 당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 2013년부터 17년 코로나 직전입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5년 사이에 635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없어진 게 608개예요. 다음 밑에 보면은 5년 동안에 630개 교회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608개는 또 소멸이 됐고 그 중에서 6개 교단의 전체 교회 수가 3,194개로 보호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교부에 등록된 거는 479개예요. 여기서 3,194개 중에가 가정교회가 1,194개예요. 두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왼쪽에 보면은 지금 마을 저희 가정에서 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이죠.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농촌교회들이 집중적으로 붕괴가 되기 시작이 코로나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빈곤율을 보게 되면 프놈펜이 7%, 그러나
브레아비어하고 스톰트랭주 같은 경우는 공이 64%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일수록 빈곤도가 높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들어가 봐야 헌금이 나올 리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돈 벌러 떠나고 없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동인구의 70% 플러스 직간접이 농업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한 배경 속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가 소멸된 게 176만 개고요. 2021년도에 빈곤층이 560만에서 그동안 줄어가지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많이 줄었다고 해서 이제 유엔을 통해서 발표되고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빈곤층 280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탈농촌이 313만 명.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뽑은 겁니다. 농촌이 226만 가구니까 313만 가구라고 하면은 모든 가정에서 한 명 이상이 다들 떠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지 교회에 대해 자립에 대한 의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스티브 하이드 박사라고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선교사인데 3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내는 현지인이에요. 크메르인인데 이분이 2년간에 걸쳐서 아내와 같이 거의 한 160, 70명에 되는 선교 쫙 만나면 리서치를 다 했어요. 발로 뛰면서 다 상담하고 해봤더니 캄보디아 개신교회 건물 중 89%는 외국 재정 지원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 중에 50% 교회는 침체되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렸고 나머지 50% 정도가 돌아가고 있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뭘까라고 좀 이제 하나하나 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핍박을 받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빈곤 문제 때문에 예배를 못 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74%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게 2011년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얘기하자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거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빈곤 속의 개종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목적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구원에 대한 거에 관심이 아니라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를 NGO 정도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1923년부터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100년 전입니다. CNMA 단체에서 1932년 그 10년 사이에 교회들을 계속 개척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32년하고 1955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비우스의 3자 정책이 적용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2년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목사들이고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까지 교회가 사역자가 지원한 사역비에 대한 거를 성도들이 헌금에 의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목사들이 손 털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 문제라든지 집에 쌀 떨어지니까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패라고 할까요?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5년도에 재차 네비우스의 3자 자치자립자전을 적용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는 한 6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이 지금 T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비에 대한 건 오토바이 기름값 정도 지원해주고 교재비 정도 해주면서 더디지만 스스로가 돌아가는 쪽으로의 툴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에 첫 복음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CNM의 전략이었고요. NGO 중심이라고 써놓은 거는 1984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1965년부터 69년대에 64년대에 선교사님들 다 추방되겠거든요. 하다가 논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쿠데타에 의해서 왕정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때 다시 복귀가 됐어요. 돌아서 보니까 개척된 교회들이 거의 태반이 없어진 거예요. 동시에 75년부터 79년 사이에 크메르루즈의 지배가 있었죠. 이 당시에 태국 국경 지역의 난민 캠프에 한 25만 정도가 수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서 이 환란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기독교를 만났어요. 그 기독교가 구제의 기독교예요. 구원의 기독교가 아니고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먹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75년부터 79년까지 5년이고 79년부터 89년 10년이 공산 베트남이 여기 지배를 했었습니다. 훈센을 정부를 앞에 괴뢰 정부를 내세워서 그러면 15년에서 16년 이상을 이들은 수용소 안에서 주는 것만 딱딱 받아 먹었어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예, 그 시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91년도에서 93년도에 유엔 평야 유진군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원자가 막 지원되고 이런 상황에서 NGO들이 집중적으로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이제 고향으로 다 보내졌습니다. 고향이가 아무런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파는 거 아니면 뭐 수로 하나 만드는 거 모든 것들 NGO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3,500개 NGO가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기준으로 하면 인구 10,000명당 하나를 기본 기준으로 해요. 여기는 그러면 인구 1,760만이니까 1,700만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2배에 해당되는 NGO 천국입니다. 처음에는 5,000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세계 각국 이런 데서 막 받아가지고 사역을 해요. 구제 사역들 중심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고를 하고 절대 NGO에서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당 예를 들어 지원이 되는 계산으로 보자면 그렇게 돼버리면 후원금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되는 것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상당히 일정하게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0.4%하고 0.9%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이 됩니다. 이런 시기가 91년부터 93년까지 쭉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93년부터 2004년대까지 이때 소위 얘기하면 93년을 왜 얘기하냐면 이제 파리의 평화협정 4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합의를 다 본 거예요. 전쟁 그만하고 싸움 그만하고 국가를 재건하자. 그래서 왕정으로 복귀시키고 그래서 아까 종교 헌법에 보면은 왕은 불가침이다 딱 명시한 거예요. 이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 본 겁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PM,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 교회 개척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그때부터 농촌에 소위 얘기하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코스의 매주 과정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게 2-3 가정이 왜냐하면 친척이나 형제들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홈처치 우리가 처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교회예요. 홈처치. 이렇게 해서 10년 사이에 남침례 교단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전체적으로 10년 동안에 200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해서 여기 아주 세밀하게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거나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현지 남침례 교단에다가 이양을 했어요. 2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50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쉽게 개척이 되고 쉽게 없어질 수 있는 존재, 이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사역자들에게, 그러니까 농민입니다. 그분들은 원직업은 지원해줬던 기름값이나 오토바이 오면은 그런 얘기들 들으실 거예요. 기름값 달라고.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셔야 돼요. 계획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NGO 이런 데에서부터 다 지원받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냐면 너무 가난한 종교가 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지원금 자체가 끊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지더라. 이 가정교회들이. 그래서 취약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김동건 목사가 아마 강의한 걸로 제가 언뜻 들었는데 봉톰에 대해서 의존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 봉톰이 뭔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예요. 여기 한 줄로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게 되면 에스토니아는 보시면 대표적으로 내무장관 아내의 사진이거든요. 이분이 거기 보면 단발머리에 그다음에 까만 옷을 입고 있죠. 이 까만 옷은 그 당시에 75년, 79년도의 국민복입니다. 모든 인민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 입었던 것처럼.
그다음에 긴 머리가 다 단발머리로 다 개량화돼 버렸어요. 이게 국민 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트라우마는 얼마나 강한지 캄보디아는 지금까지도 여성들 단발머리가 없습니다. 유학파들이 가끔 세련되게 하긴 하는데 드뭅니다. 이게. 그래서 단발머리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수용소 생활이나 죽음에 대한 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2010년도에 왔더니 공무원들 그 볼펜들이 다 파란색이더라고요. 설명은 안 해요. 까만색 볼펜 이렇게 밀어버리더라고. 나중에 이유를 알고 나서 한국에 단기팀들 올 때 다 편지를 했어요. 교회에다가. 모나미 올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덥석덥석 검은색 가져오지 말고 탓으로 사오잖아요. 파란색으로 사와라. 그러니까 검은색은 다 죽음하고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예. 자,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거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연대별로 좀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2011년도에 UN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여기서 전 16년에 걸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연구된 내용을 보니까 캄보디아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전쟁하고 연관돼서 왜 막 꿈에 막 폭격하고 뭐 사람 죽이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게 시달리는 거예요. 3분의 1이 다 환자다. 심각한 환자들이다. 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2010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청년 셋이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마을 청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집단 구탈당해서 2명이 거기서 즉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는 경찰이 왔는데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갠신이 한 명은 목숨만 간당간당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75년부터 79년 사이에 이게 크메르 루즈군입니다. 15세를 기준입니다. 소년병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를 새 그렇지 않은 14세, 15세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앙코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대학살들이 아무렇지 않게 장이 되는 거예요. 여자입니다. 여성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거 보시게 되는 거는 추모공원에서 1년에 분노의 날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무브먼트를 해요. 근데 이걸 재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끔찍한 거예요. 왜 그 악몽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람 때려 죽이는 걸 왜 재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 소년 복장 사람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들. 그 다음에 또 하나 2010년도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물주택 때 언제 347명이 다리에서 껍빅 다리에서 깔려 죽었어요. 다리에서 깔려서 347명이 즉사를 해버린 겁니다. 당시에 이들에게 1인당 위로금이 1250불씩 지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755명에서 끝냈어요. 더 되지만 너무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처벌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마을 청년들이 집단 리치를 가해서 강도 2명을 때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법원에서 판결 난 거 무죄. 이 나라 법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힐링필드의 그 사건에 같은 그 트라우마가 이게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센이 직접 발표한 겁니다. 이걸 끝내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나중에 흔들거리는 다리 있죠. 그것만 뜯어내고 그냥 세멘트 다리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 그걸로 대처하고 끝냈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그대로 보도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5년도 하면 79년도라고 하면 45년 전인데 그때 이 살인을 했던 소년병들이 15살 기준인데 지금 하면 몇 살입니까? 60살이에요. 20살이 아니라 65세.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살인에 대한 그 경험들을. 그러니까 어떤 버튼만 딱 누르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집단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12년도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마을에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저희들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보면 단발머리예요. 자기의 뭐 내용은 생략하고. 그래서 이 단발머리 문제 여성들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걸 그래서 한 2년 정도 저희가 프놈펜 대규모로 해서 치유 집회들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이름이 까빠뽀아래요. 까빠뽀아 하면은 접촉, 만지신다. 성령의 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해서 사역들을 한국에서 이제 저희 교회팀에서 오고 해서 사역들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교회입니다. 터치를 하면 여러 가지들 성령의 직접 역사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냥 말도 못하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주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건 한국의 사례입니다만은 일단 다들 이주민들이에요. 러시아인 친구인데 치유 집회에서 나중에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상상만 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계시더라는 거죠. 나중에 이 친구는 신학대학교 갔습니다.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하면서 그때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부분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미봉책으로 덮어만 놓고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묘사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14년도 여기 보면은 봉제 공장에서 데모들이 일어났죠. 그때 봉급이 80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160불 하고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뒤에서 이용을 한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160불 달라고. 아까 제가 왜 WTO에 이 나라가 어떻게 어렵게 가입이 됐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분노가 폭발하니까 똑같이 뭐 경찰 차고 막 그냥 다 불질러 버리고 엄청났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진이 몇 장 없습니다만 8명이 총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2020년 이 조그만 사진은 바로 얘기했던 S21에 상징적으로 걸려있는 이 여성의 손녀입니다. 꼬맹인데도 그 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죽음에 대한 것들 집안을 거들을 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바닥 생활을 하는 거죠. 예,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S21에 있는 그 비극적인 사진들을 좀 몇 장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전 따로 설명을 하거든요. 성도 우리 단기팀들 들어오면. 그 다음에 2024년도 올해의 사건들 몇 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2월 20일 날 군경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마약 반응 검사를 했습니다. 혼마넷이. 훈마넷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깨인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훈센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위부터 대장까지 어쨌든 간 절차는 다 밟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여기가 12만 명 있습니다. 군대가. 옛날에 13만 몇 청이었다가 10,000명 줄이는데도 내부에서 너무나 만만치 않아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12만 명이 있는데 이걸 10만 명으로 줄이려고. 여기서 헌병군이 10,000명이거든요. 헌병은 전체를 다 다룹니다. 그래서 그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랑스 제도를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강합니다. 헌병 권한이. 나머지를 줄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마약 검사를 했더니 뭐 쓰리스타가 머리카락 하나면 됩니다. 이게. 그때 반응 나오는 거 있고. 그 다음 이 비리에서 막 잘라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군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 펜타곤 전략을, 경제 전략을 시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방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훈련된 사람들이 군인밖에 없으니까 5.16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4월 27일 날 깜뽕스프에서 탄약고가 폭발해서 20명이 그냥 폭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5명이 다쳤어요. 20명이 폭살했는데 이때 1인당 위로금을 2만 불을 즉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 마약이 이 나라에서 발견된 게 5,258톤 압수가 됐어요. 시가로 따니까 5천만 달러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군부나 이런 데의 리더십들이 예를 들어 다 뒷줄을 대고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걸 막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도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겠죠. 자, 이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8일 날 CLF가 뭐냐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국경
벨트라인에 대해서 국정 지금 조정하는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또 반대들이 있고 이런 속에서 94명이 체포당했고 8월 26일 날 날짜를 보시면 중국어 틱톡에 구테타 가짜 뉴스가 떴습니다. 구테타 뉴스가 캄보디아 구테타 해가지고 탱크가 들어오고 거기 내용에 보면 현 국방부 장관과 전 국방부 장관 부자지간이거든요. 에 의해서 훈만의 총리와 훈센 총리가 구금됐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운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으로 그림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페이크 뉴스로 이제 정리가 돼서 그 계정 자체를 날려버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월 29일 날 CM 예배 베트남, 우호탑이라고 그러죠. 75년도, 79년도 끝나고 나서, 79년부터, 75년부터군요. 크메르 루즈를 물리치는데 베트남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들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그들도 희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메콩강 건너서 일본 국도로 가면 내항르원에 가면 승전비 다 이러고 있어요. 푸놈펜도 있고. 이게 다 승전탑이에요. 양국 우호 증진의 탑이 아니라 이름 붙이기가 그래서 이 승전탑인데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테이프 커팅해야 되는데 폭발해버린 거예요.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죠. 탑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니고 일부분이. 거기서 테이프 커팅하고 있어서 몇 사람 죽었겠죠. 지금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그래서 CLAV에서 캄보디아로서 베트남 국경 확정 짓는 거를 안 하겠다. 훈센이 발표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다시 하는 거로 또 얘기를 번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제법에 의해서 우리가 탈퇴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분담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 사람이 딱 천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는 한 부분만 우린 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종교 비자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좀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배경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또 데모 일어나고 굉장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신속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400명 가량 죽었을 때는 1인당 1,200불 줬는데 이번에는 훈만에시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 군인들이니까 2만 불씩 최초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1만 몇천 불이면 합의가 이루어져요. 예. 현지인들은 1,000몇백 불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2만 불씩 딱 지불하면서 딱 끝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구나. 나이는 46살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뛰어난 데가 있다. 이 사람 참모들이 누구지? 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경이 지금 그렇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장례식 치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20몇 폭발하고 굉장치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세력이 사보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훈만에서 시험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저 개인적인 소견은 잘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뒤집어졌을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럴 때 그가 너의 전략은 뭐냐? 그 사람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펜타곤 전략이라는 게. 우리 전략은 뭡니까? 교회 없어지면 그거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세우는 교회가 조만간 없어질 교회일 수도 있다. 여기에 잘 알겠지만 복음주의가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다원주의 들어옵니다. 그 순간에 뭐가 돼요?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뭐 리서치라는 게 있었는데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그대로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전통 간섭주의, 제사 지내고 다 합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의 대부분은 이 두 카트만 빼고 나서 제가 다 찍은 겁니다. 하나하나 여행 곳곳을 다니면서. 그래서 보게 되면 기독교의 신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 개를 놓고 제사 지내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일실 사상을 주장을 하게 되니까 0.25%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가운데 지금 가운데 탑 쌓아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저희 마을입니다. 교회 나오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상을 당하게 되니까 마을 전체가 공동체가 움직이거든요.
그럼 모든 거에 대한 주관을 하는 게 어디 절에서 한단 말이에요. 성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키지도 못해요. 외국인이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저 단지에서 찍은 거예요. 차 하나 중고차 사가지고 제사 지내더라고. 엔진 잘 돌아가고 사고 나지 말으라고. 예. 그거 지금 찍은 겁니다. 저 아라타 단지 살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봉통,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빈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게 74%라고 얘기했잖아요.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게 달라지질 않더라는 얘기예요. 가운데는 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다 오게 되면 뭔가를 가져가요. 교회는 오면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케이스예요. 예배를 마쳤는데 뒤에 어떤 여성이 있어요. 나이 같은 여성이. 2번 딱 나왔어요. 2주 나왔거든요.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 교회는 예배를 드려줬는데 왜 돈을 안 주냐 이거예요. 기독교의 십자가와 적십자사의 십자가하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태국 그 국경지대 그런 데 있었을 때 그런 게 인식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근데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베풀어 주고 우리는 구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건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5천 예식을 실제로 또 줬었거든요. 초기 단계에 5천 예식 줬었습니다. 몇 주 동안은 줍니다. 그렇게 사람을 모으고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꼭 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누 하이타이 있죠. 네, 하이타라도 하나씩 줄 수 있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뭐냐면 봉톰, 정리하자면 큰 형님이라는 뜻인데 오른쪽에 보면 이게 그 크메르루즈 당시에 오른쪽에 가지고 있는 거는 수용소 모습입니다. 이때 맛 똑같아요. 15세라고 하면 지금 60이잖아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건달에 있는 저희 교회입니다. 첫 번째 개척한 교회인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1:1 제자하고 훈련하고 이런 속에서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할 때 가운데는 가장 나이가 먹은 저희 성도인데 여성인데 그 옆에는 딸과 손녀입니다. 할머니가 감동이 있고 성경 말씀 배운 대로 그걸 갖고 읽어주고 했을 때 이 손녀딸이 태어날 때부터 3살인데 안진병의 벙어리였어요. 얘가 말하고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모여진 게 맨 위쪽에 보면 이 사진 간증책자로 만들어서 저희가 전도용으로 씁니다. 이런 이적과 표적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서 마을에 우리 한 부부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보내서 감장신 졸업하고 지금은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자면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48에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선교사 저하고 똑같았었어요.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문기 목사가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가르치는 감장신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애들 중에서 제일 설교를 잘한다는 거야. 우리 사역자가. 은혜 아닙니까? 그거 누가 가르쳤어요? 웃으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하죠. 중요한 거는 다음을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변하면서 다 돈 벌러 떠나고 지금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해외 노동자로 나가 있는 게 130만 명입니다. 거기에 100만 명 이상이 태국 노동자로 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남는 건 어린이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푸놈펜하고 가까운 접경 지역은 다들 농부들이 농사철만 와서 잠깐 하고 나머지는 노동일 하잖아요. 푸놈펜 올라가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애들밖에 없으니까 이들에 대해서 후원자를 찾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 이제 후원에 대한 것들이 근데 그렇게 배우고 설교를 제일 잘할 정도로 칭찬을 받던 것도 갈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NGO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계속 요청이 오는 거예요. NGO 가면 기본적으로 300불에서 400불이거든요. 저희 사역자 탑들이 이제 그 정도 주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보게 되면 이게 사마리안 지갑이라고 저 가운데 사진에 보게 되면 선물이에요. 맨 아래 우리 사역자님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선물이 이때가 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다 박스가 그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제트 비행기 타고 옵니다. 이 단체가.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로고도 이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국제 NGO 사마리아 지갑의 그 회장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뜻은 아니었겠죠.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재단에서 하는 일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는 기껏 가르쳐 놓고 나니까 신학교까지 졸업시키고 다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나보다 저분이 큰형님인 거예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봉통이에요. 이들의 문화에는 그게 있어요. 뒤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교회가 이양이 되더라도 자립에 대한 부분을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게 시행이 안 되면 야, 현실이 이렇게 되면 사역자도 견뎌내지 못한다. 아내가 바가지 3번만 긁어보세요. 쌀 떨어졌다고. 설교가 하겠어요? 설교하면서 쌀 얘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그래서 이 부분 냉정하게 봐야 돼요. 캄보디아에서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봉텀이라는 게 뭘까요? 봉텀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크메르족의 호칭입니다. 봉텀이 봉하면은 봉스러이 하는 것처럼 윗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예, 톰하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그래서 제가 논문 인용하고 이런 것들은 죄다들 이미 한참 유엔에서들 무상으로 원조들 엄청나고 할 때 그때 좋은 내용이 많이 발굴된 게 있어요. 이 나라의 문화적인 쪽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얘기하자면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거둬들여야 돼요. 단지에 가면은 이런 부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시골에서 와서 예를 들면 집에서 일하는 애들이 있어요. 관계를 물어보면 뭐 친척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야. 어렸을 때 보면은 누가 잘된 사람이 있으면 그가 거둬주죠. 그 다음에 더 윗대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아들 하나 똑똑하면 걔를 서울대 밀어. 그리고 딸들은 몽창 다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똑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때는 훈센 집 앞에 가면 다들 봉투 하나씩 놓아줬었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정리해 드릴게요. 시아누크 왕은 캄보디아의 아버지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습니다. 복권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쫓겨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훈센은 봉통으로 자기를 포지셔닝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 속에 그 윗사람에 대한 존칭어 이게 딱 정립되어 있으니까 그걸 차용을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깜봉 우동길을 올라가다 보면 활을 쏘고 있는 큰 장군 동상이 있어요. 그 장군이 스테이칸이거든요. 16세기에 이 사람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왕족이 아니고 농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란군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훈센이 이 사람의 이미지를 차용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만들어냅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이렇게 해서 스테이칸이 당시에 봉톰이었었고 여기 근대에 와가서는 소위 얘기하자면 폴폿. 그러니까 폴폿도 봉톰으로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훈센도 봉톰으로 불립니다. 예, 두 개의 얼굴 가지고 강력하면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휘하를 다들 이거를 통솔하고 먹여 살릴 정도가 되는 사람이 봉톰이에요. 자격이 되는 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장군을 잘라내느라고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폭탄 테러 막 저런 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돈줄을 다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별을 달았으면 국가에서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휘하의 사병처럼 그거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리더예요. 그게 봉톰이라고 불린다.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하고요.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속에는 두목이나 우두머리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현재도 여기 그 마피아 조직에 보면은 우리 일본말로 하면 옛날에 오야지라고 그러죠. 오야붕. 똑같은 거. 친근하고 왠지 왜 형님 같고 그러면서 나를 다 커버해 줄 것 같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볼게요. 푸놈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 봉톰으로 불리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봉기 목사님. 현지인 아이들이 봉톰이라고 그런다고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 문화적인 이런 거에 대한 관계에 대한 구조를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있으면요. 리더십을 만나는데도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 내가 또 해줄 수도 있어요. 관계에서. 여기 보면 봉통과 내약톰이거든요. 그 정점에는 수많은 권력자, 내약톰이에요. 중인 한 명에서 모든 캄보디아의 봉통, 즉 큰형으로 지위가 결산된 게 훈센이 있다. 외국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지역의 토호들이 있죠. 리더들. 이 사람들은 내약톰이에요. 소두목 정도 되는 거죠. 그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그게 봉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얼굴로 보여드리는데 농민으로서 이렇게 하는 자기가 그다음 밑에 보면 또 군인으로서 이 사람이 오성 장군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역 오성 장군입니다. 언제든지 이거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군대는. 왕은 이렇게 보게 되면 시아누쿠 국왕 같은 경우는 가장 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이바르한 7세의 환생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아모니 국왕은 이 밑에 보시게 되면은 국왕 선출위원회, 구인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뽑힌 사람이에요. 왕족 중에서 하나 이제 골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구인위원회 안에가 현재의 소위 얘기하면 총리들이 있고 하니까 결국은 능력은 없다는 얘기죠. 대외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 환생이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훈센 지금 상원의장은 농민왕 스테이칸의 환생이라고 본인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머리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는 훈센이 전에부터 계속 얘기한 게 내악다. 소위 하면은 조상신, 내악다의 환생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왕의 환생이라고 한다면 이건 구테타 일으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총리되기 전까지 내악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신비한 걸 뭐 봤다라는 둥, 훈센이. 이렇게 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요. 자, 이렇게 내악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현재 군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티세이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봉통까지 안 되고 내약톰이에요. 그러니까 소두목.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아까 틱톡 계정에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냐. 국방부 장관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현역 국방부 장관이었다. 훈센하고 같이 이선으로 물러났죠. 왜냐하면 훈만에서 세우기 위해서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이 사람은 군대 생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육군 대장을 달아준 거예요. 아버지가 육군 대장이니까 아들도 육군 대장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아까 계속 승계하잖아요. 훈센도 승계하잖아요. 법무장관 아들이 법무장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면서 보게 되면 좀 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원래 시엠립에 주지사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훈센하고 같이 물러나는 바람에 줄지에 불려와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럼 국방부 장관 별 4개를 달았는데 소위도 안 해본 사람한테 누가 지휘를 받겠어요? 실세 권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뒤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틱톡 계정에 나온 거, 이거는 거짓말이다. 외국인 저도 금방 파악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통과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보면 내악톰 정도 위치에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훈마넷이 총리로 이제 자리를 잡죠. 그때 나왔을 때 영화가 봉톰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아주 상징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16살이었는데 6살 때 폭탄이 터져가지고 지뢰를 잘못 만져가지고 두 팔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이게 캄보디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형이 그래서 제목이 봉톰하고 밑에 보면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브라더라고 돼 있어요. 예. 어떻게 해요? 형이 몇 개 살리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이건 운명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영화를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왜냐면 그 앞전에도 훈센할 때도 망한 영화 하나 나왔었거든요. 예. 왜냐면 아까 얘기한 스테이칸을 묘사해서 훈센하고 오버랩 시켜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또 잘합니다. 영업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까 총체 선교주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방면에 걸쳐서 고르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편식하지 않고 넓게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멀리 보는 망원경이 필요하다. 그래야 성공하는 선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2002년도에 캄보디아가 세계 180개국 중에서 소위 얘기하면 부패지수가 160이에요. 그러니까 봉통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리더들이 키워지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기면 그냥 자기들이 챙기는 쪽에 국가가 이렇게 돼 있대. 그걸 가지고 썩었다 말았다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내부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써진 것들은 다들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소팔리오 교수라고 여기 캄보디아 보트피플 출신의 미국으로 구제 받아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강력하게 훈세를 비판하는 쪽으로 많이 정치로 이용당하거든요. 논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엔 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훈만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내야. 그래서 훈만에 한참 그 박사학위 그 가짜라고 한참 얘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훈만에 나한테 와라, 내가 줄게. 뭐 이런, 그리고 누가 대필해 준 거 아니냐. 여기도 대필 얘기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잠잠한 거 보니까 실력으로 쓴 것 같기도 해요. 훈만의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캄보디아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위에 보면은 지금 맨 위쪽에 오른쪽에 조그만 사진, 이분이 이번에 전범 재판이 16년 만에 끝났거든요. 그럴 때 이분이 누언체라고 제2인자예요. 2인자인데 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75년 4월에 프놈펜을 점령했으나 모든 사람은 파괴됐다. 당장 먹을 것이 없었고 미국이 곧 역침공한다라는 사실이었거든요. 그게 그냥 론놀 정부를 무너뜨렸으니까 미국이 세운 국가니까. 예. 그래서 그런 위기감에 인민들을 지방으로 소개시키고 동시에 그러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 농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통제되지 않은 죽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위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걸 시행된 거하고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쪽에서 크메르 루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들 상처들이 있고 하는데도 인민들이 3분의 1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치유에 대한 거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스티브 아이더 목사는 전체 조사를 했더니 50% 이상의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고 없다 이거예요. 형식은 있어요. 단기팀 들어오면 그때 문 엽니다. 비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님 교회에서도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푸놈펜 실크 산업이 여기가 완전히 붕괴됐었어요. 왜냐하면 크메르 루지 시대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에라든지 나무라든지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푸놈펜 앞에 오토바이 타고 있는 게 저기 좀 섬입니다. 조그만 섬인데 한 2만 가구 돼요. 최종석 선교사 교회가 저기 있습니다. 거기 전체는 다 뭐냐면 직조공 마을이에요. 다 집마다 직조공 기계가 있어요. 실크를 다들 생산을 해냈었는데 크메르 루지 시대에 양잠에 대해서 이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산업 자체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들이 집단 농장체제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그때 봤던 게 뭐냐면 한 400톤 정도의 실크실을 수입하고 있더라고요. 인도 차이나 똑같은 풍토와 환경에서 태국은 실크 대국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같은 환경에서 여기는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예요. 실을 400톤을 사다 쓰고 있더라고요. 마을에 갔더니 우리 뭡니까 고급 실이 없으니까 화학섬유로 직접 짜는 거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고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행에 옮겨야죠. 대한잠사협회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잠사업으로 해서 초기 단계에 기반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잠사협회 회장단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세 번째 사진을 보면 FAO 세계농업식량기구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김오락 박사라는 분이고 두 분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잠업과 유명한 분들입니다. 도움을 받아서 여기 보면은 한국산 뽕나무가 들어와요. 건달에서 이걸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캄보디아 뽕나무는 야생화가 돼가지고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에가 살아있긴 하는데 2.5g밖에 안 돼요. 3g 정도 나야 상품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빈약하고 초기에 크메르족 봉구하고 똑같아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개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에에 대해서도 실내 온도 25도 정도에서 자라는데 여기서 30도까지 가능하다는 게 발견을 했고, 이렇게 해서 누에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EFC, 캄보디아 복음주의 연합회, 아까 행창 목사 얘기했어요. 전체 소속이니까. 그 다음에 옆에는 외국인은 빌립스칸 목사입니다. YM 대표고, 외국인을 대변을 해서 영국 목사님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현지인 목사 대표, 행창 목사가 전체를 사무총장을 하고, 그래서 다 브리핑을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중심으로 이걸 해나가자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깜방숲에 여기 날짜가 2011년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걸 삽목을 다 해가지고 나무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몬돌끼리에 유엔에서 나오신 분들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몬돌끼리에 올라서 거기에 선교사님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삽목하는 방법들, 메시지 광고로 띄우고 어떻게 하고 이런. 그래서 지금 현재 몬돌끼리에 퍼져 있는 나무가 저희가 개량해서 보급한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는 아까 교회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는 게 품 다이란 프레아 꼼비, 성경 읽는 마을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수익도 높습니다. 가능한데, 그래서 아까 보시게 되면 저 가운데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평일날은 어떻게 돼요? 소들이 다니면서 풀 뜯어 먹고 똥 싸고 가는 거예요. 표현이 좀 제가 그냥 막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만 계속 예배 드리거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여기서 발견한 정리한 개념이 뽕나무봄입니다. 그래서 담덕너너의 담원해서, 담원하면 먹는 나무를 얘기하거든요. 뽕나무. 그래서 뽕잎에다 밥 싸 먹으면 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순결, 누에는 물도 안 먹습니다. 오로지 뽕잎만 먹거든요. 뽕잎을 먹으면서 거기서 수분을 섭취를 해요. 누에가. 그러니까 뽕잎에다가 약을 치게 되면 누에가 병들어 버려요. 아무것도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100%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뭐가 섞이면 이단이 되니까. 그 다음에 경건, 25, 35 정도 유지되는 경건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5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제사훈련하고 똑같아요. 누이하고 농부가 동고동락 해야 돼요. 믿음, 때가 차면 2.5g 고치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게 한 60시간이 걸쳐 고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열매, 거기서 1200m에서 1500m 실이 나와요. 그다음에 추수, 우리는 한국은 3회 합니다.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6회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나눔, 끝에 보담백질 번데기까지 싹 주고 갑니다. 이게 크리스찬 삶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선교지에 온 선교사의 삶 아니겠느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싹 정리를 한 거예요.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걸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행청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까 100주년 때 머리 허옇고 서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 목사로는 훌륭한데 이분이 소위 얘기하면 전투적인 목사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지상교회를 뭐라고 하니까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싸워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었어요. 얘기한 게 돈이 없다. 그 큰 조직에서 돈이 없고 이런 걸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NGO니 이런 데처럼 너무 익숙한 거예요. 돈을 갖고 와서 무슨 행사하듯이 하는 거. 이건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콘텐츠를 개발해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한 선교사가 25,000불 이상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좀 나눠봐야 되겠다. 현재까지도 캄보디아는 시를 다 수십회 쓰고 있습니다. 이걸 대체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실크 산업을 살리자. 동시에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시골 목회 한 모델로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다 해보셨고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음식점도 지금 계속 잘 되고 하니까 이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근데 저한테 다 얘기하십시오. 푸놈펜에서 이거를 나무를 심고 누에를 키워봤거든. 그랬더니 누에 10마리를 키웠더니 8마리가 죽더라. 이유가 이거예요. 아무데나 뽕나무 심어놓는다고 그것 끼우면 누에 자라는 거 아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정도 되면 시골에서 엄청나게 어린 시절을 경험한 것 같잖아요. 서울출생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네, 그래서 뽕나무 복음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게 시골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성경 일러 마을 말씀드렸고, 자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현재의 우리 경제를 보게 되면 국민의 73%가 다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딱 얘기를 해도 갈게요. 국민의 73%가 다 빚이 있다. 이게 우리 사역자입니다. 감장신 졸업시켜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지에 전도책자의 모델도 하고 그러는데 사진에 보게 되면은 예, 모델도 하고 그러는데 이 참에도 결국은 이 돈 문제 때문에 저희를 떠나더라고요.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여기 우리 전도책자예요. 여기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일일이 선교사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앞에 써져 있는 게 아일러니 쏘엄주 프레아 예수 지온 로벌레양 능플라프도 아일러니 지금 예수를 만나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얌전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그러기에는 너무 여기가 너무나 예를 들어서 악해요. 강력하게 그분 여기 있다. 왜냐하면 얘들 공장에 200불, 250불 벌려고 푸놈펜에 올라왔다가 얼마나 많이 망가집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예. 결국은 감장신까지 졸업시켰습니다. 예. 감장님 교수분도 와 계시는데, 자 이런 속에서 감장신 하나 얘기할게요. 위에 사진들은 조그만 시골교회를 개척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저희가 신학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남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나이에 관계없어요. 도망갔다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도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그건 제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것만 찾아내는 게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보내는데 한 30% 정도 보내면 탈락을 해요.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졸업생이 한 1000명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리서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지금 풀타임 사역하고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풀타임 사역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짐작은 다 하고 있어요. 전체 통계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감장신도 전체적으로 커리큘럼 짜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설문을 만들었습니다. 총장한테 브리핑을 했어요. 도와주겠다 해서 아마 얘기들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사무총장 맡고 있었던 이모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문지 좀 보내주세요. 그마이로 다 된 거예요. 다 보냈어요. 하는 얘기가 와. 이걸로 해가지고 이중직 목회하자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 저의 요인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의미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지금 하나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또 이 교회에서 모양교회에서 뜻이 있는 분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사 방법은 3가지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전체적인 하나 전수조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랜덤으로 할 수 있는 방법. 3명단위당 하나씩 찍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8명 정도씩 모여서 소그룹 토의를 해서 어려움들을 특히 이제 결혼 전후로 딱 구분하면 나옵니다. 제가 한 그룹을 했더니 현지인 목사 이걸 보내왔는데 애들 교육비 부분에서 한 달에 1000불이 나가는 거예요. 현지인 목사가. 좀 놀래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들은 한 달에 교육비 얼마나 나갑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현지 목사가, 그 의미는 감히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1000불씩이나 애들 교육비에 쓰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라고 해서 아이를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국제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1000불 정도 지출할 정도면 NGO의 리더십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알게 되면 우리가 치밀하게
전략을 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다 개개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요 밑에 정리해 놓은 내용의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 바나바와 우리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더라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딱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집중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25%를 뺀 나머지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자훈련의 콘텐츠가 좀 정립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전도 책자니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공용으로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상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1시간 반인가요? 예, 더 하기엔 좀 시간이 좀 그렇죠? 네,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뒤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2편.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래서 맨 뒤에 가면 실제로가 하나만 예고편으로 얘기해드리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해야죠. 그래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플라이트 결혼식 잔금 준비시키는 것 때문에 다 빚지거든요, 그거. 예. 그래서 은행에 소위 얘기하면은 여기 상업은행에서 부총재하고 저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30불짜리 통장이에요. 이게 히트한 겁니다. 예. 그래서 3년 부어주는 건데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사역자들이 해줬더니 애들이 도망을 안 가는 거야. 60분만 부으면 되거든요. 그럼 몇천 불 생기니까. 그랬더니 60번, 59번, 58번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도를 높이면서 그때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들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뭐 교회 안에가 전체적으로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고 뒤에 가면 18% 복음화를 목표로 해서 나가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콘텐츠들이 다 개발이 돼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엔드에 가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즈로 올해 11월이니까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강사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셔가지고 더 불러주실지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낼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러주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걸 좀 같이 좀 나누면서 그럼 이 안에서도 우리가 비전을 공유할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은사적인 측면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도 열망이 생길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1%가 됐을 때 우리가 0.25%의 벽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콘텐츠는 앞에는 지금까지는 배경에 대한 거예요. 배경도 그냥 줄여서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뒷부분에 가면 아주 구체적인 콘텐츠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뵙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논문 쓰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략평가 방정식이라는 선물도 하나 드릴 겁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걸 다 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다 증거한 겁니다. 엔드에 가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만남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들 퍼스트 뱅킹이 돼 주셔야 돼요. 이 넓은 캄보디아라는 이 안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근데 뛰어들자니 이 안에는 적들이 많아요. 아까 다원주의, 복합주의의 다 그겁니다. 혼합주의.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각오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김정일 목사님이 여기 두 번째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이미 저는 뛰어들어가지고 물방울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뛰어들면 누군가 또 뛰어들고 하나씩 계속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지경을 우리가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불러주실 거예요? 예. 너무 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는 이거를 그냥 저 혼자만 들었어요. 3시간 걸렸어요. 그래갖고 어차피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다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앞부분은 진짜 배경 설명이고요. 뒷부분에 저희가 선교사로서 이 땅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 방법론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곧,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제가 이제 이단 대책을 맡고 있는데, 또 우리 자립선교 연구 분과장이시고 해서 내년에 이 분과위원회가 협업해서 내년에 또 우리 전체 선교사님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사전 작업으로 저희 목양교회에서 이렇게 총체적 선교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곧 자리도 만들어서 후속도 한번 더 듣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